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꼰대적 방송 이런 똑같은 청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 기자. 예, 국민TV에 언제나 이 셀카봉을 들고 다니고 있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 들고 왔고, 국민TV 세월호의 남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요즘에 연남동에서 다마스의 왕자라고 불리는 예, 우리 장 작가. 안녕하세요. 길 잃은 개라는 책을 쓰고 진짜 길을 잃은 저 비주류의 청춘의 대표 장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서방.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같은 인기 없는 방송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30대 흑수저 가장이고요. 아이 둘의 아빠이자 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조서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에 앞서서 우리 장 작가 제가 연남동의 다마스의 왕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그렇죠. 요즘에 연남동에서 다마스의 왕자 이 장 작가 하면은 아우, 그냥 여러 면에서 제가 책으로는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낮에는 다마스를 타면서 지금 부식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재미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집에 제가 부식을 배달하고 있어요. 박수 칠 일이 아니고요. 저는 맨날 부식 배달할 때 약 좀 타라고 제발. 왜 안 죽냐고 그 인간들. 아, 요즘에도 너무 건강하세요. 그나저나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참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청년 노동자 작가이지만 장 작가 같은 경우는 작가지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고 우리 지금 조서방 같은 경우도 강사로서 일대일 활동하고 있고 저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 하루에 뭐 14시간씩 일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힘든 청년들이 모였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일단은 저희 방송에 대해서 뭐 다들 보셨어요? 정말요? 네. 아, 좋습니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키워드는 꼰대 저격과 청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이런 나비 꽃 같은 세상에서 뭐 청춘을 희롱하는 작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달한 글을 써서 저희 같은 청년들을 마비시키는 김난도, 그리고 헛소리하는 김무성, 그 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해주는 뭐 이런 역할? 뭐 살짝 그런 카타르시스를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그런 꼰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외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함께 담고 있는 방송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벌써 오늘이 12회예요. 12회. 네.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를 정도인데 열심히 꼰대 저격하고 열심히 청춘들의 이야기 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오늘 게스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정말. 근데 우리가 각자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분을 뭐 제가 접한 거는 메르스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트위터의 대통령, 일명 트통령, 네.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서방은요? 저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분. 왜냐하면은 오, 정치적 상상력. 오. 그러니까 성남시에 이제 여러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저는 성남 주민도 아니지만 과연 이런 성남시의 변화가 만약에 대한민국에도 가능할까 그런 상상력을 계속 일으키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100년 묵은 친일, 독재, 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작살내겠다. 그래서 이분의 호를 저는 작살 전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과연 제대로 작사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솔직히 저도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이분을 모실 때 이거 한 가지 고려했어요. 제가 나름 또 정치부 기자 출신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실 텐데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예,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정치부에 있을 때부터 이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이거 하나 확인할게요. 과연 이분이 대권 주자로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은 솔직히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이거 하나 판단하려고 이분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후! 아니 잠깐. 아니 절대 이렇게 좀 해주시죠.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다 동원한 사람인 거 모르시죠? 네, 우리 일단은 이 시장님 소개에 앞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가 공식 질문이 있어요. 처음에 소개도 하기 전에 다짜고짜 첫 번째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꼰대란? 빠밤. 예. 이것도 제가 이거 나름 저희가 뭐 그런 게 꼰대 시기가 없어요. 골 때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특히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자기 걸로 어디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 특히 이제 기득권자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꼭 자를 두 개 갖고 다녀요. 가지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예. 뭐 내가 하면 복지고 네가 하면 포퓰리즘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이제 꼰대라고 하죠. 생각보다 잘 정리를 되게 그러니까요. 해주시네요. 예. 아, 되게 말을 장황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역시 역시. 뭐 구라먹성 같습니다. 구라먹성 아시죠? 시사율 100%짜리 이렇게 농약 같은 느낌. 예. 네. 제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근데 무서워요. 처음 이 장 작가님. 근데 왜 선글라스 왜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 빨리 끼세요. 빨리 끼세요. 아마 방송에서 아니 시장님 한마디 했다고 선글라스를 벗어요. 10회 이상을 선글라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시장님 한마디 했다 바로 벗어요. 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끼겠습니다. 네네. 저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생각하는 청춘이란? 빠밤. 청춘 개 같은 거죠. 오. 요즘은 그렇다는 거죠. 청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좀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거의 버려진 세대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야말로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존재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그야말로 이 꽃이 피려고 하는데 한설이 몰아쳐가지고 말이에요. 다 도로 그냥 얼어 죽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마음에 드세요? 꽃 같은 청춘? 뭐 이러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죠. 지금은 사실 꽃 같지가 못하죠. 예, 말 그대로 진짜 꽃 같죠. 예. 같은 뭐 그런 느낌. 여러분 꽃 같아요. 꽃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저도 시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꽃 청춘 왜 나왔어요? 오라니까 왔지요. 아니 저는 솔직히 우리 시장님 모실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우리 성남 시민들이 많이 올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청년표를 의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인 게 여기 청년이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청년인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아무 다 청춘이잖아요. 아니 다 청춘이세요. 혹시 우리 방송 그 표를 좀 의식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기 진짜 한 500명 오실 줄 알고 제가 네. 일부러 광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의외로 400명밖에 안 와가지고 좀 실망스러운데
표도 표지만 우리 성남에 또 오신다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희망을 가지려면 그냥 젊은 세대들이 그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지금은 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뭔가 길도 한번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또 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유, 더구나 그렇죠. 정치부 기자 출신이 김 기자가 오라는데. 아유, 한 달 전부터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트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저는 솔직히 내심 정말 기대했어요. 지금 뭐 500명 오실 거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트위터에다가 우리 이거 나온다고 말씀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직전까지 확인했는데 안 올라와요. 제가 진짜 일부러 안 했어요. 넘칠까봐.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좁은데 와서 바깥에 서 있고 하는 걸 몇 차례 봐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실제로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랬으면- 여러분 오늘 일당백 같은 모습 좀 보여주세요. 네. 서로는 지금 길긴 했는데 오늘 저희가 진행의 방식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람 이재명, 인간 이재명부터 일단 살펴보고 그다음에 성남 주민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이재명. 이렇게 하나하나 넓혀갈 건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이재명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양력, 소위 얘기하는 포탈에 나온 양력을 한번 살짝만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간 이재명에 대한 정리. 1964년생입니다. 12월 22일 날 태어났고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3개 초등학교를 졸업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어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를 나왔고 방통대 영문과에 재학 중이세요? 네. 오.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에 아드님이 2분 있어요. 그리고 SNS 마니아 겸 초고수로 불리는데 뭐 이 정도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이게 내용 전달한 것들이 다 포탈 네이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뭐 이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검정고시. 그렇죠. 네. 중고등학교는 제가 제일 인생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연고가 이 연줄이 중요한 사회인데 학연 그 중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게 없습니다. 검정고시를 했어요. 중고등학교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검정고시 출신으로 해가지고 중앙대학교에 굉장히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용돈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학교 들어갈 때. 근데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참 이럴 때 저 허탈감 느껴요. 중대법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1986년도에 사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964년생이에요. 근데 86년도에 사시에 합격을 했어요. 몇 살이에요? 무려 23살. 23, 넷? 23이죠. 23, 넷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이래도 돼요? 정말 20대 초반에 사시에 합격한 거고 요즘도 흔치 않은데 정말 놀랍습니다. 글쎄요, 대체적으로 좀 비정상 루트를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장애인이고 또 공장을 다니면서 다시는 직장 생활하지 말아야지. 제가 갇혀서 노동을 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얻어맞고, 출근할 때 얻어맞고, 퇴근할 때 맞고, 점심 시간에도 못 나가고 공장에 갇혀가지고 싸간 도시락 싱 거 먹고 이러다가 다시는 내가 공장 생활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소위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걸 합격했죠.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네요. 되게 불안한 어린 시절 성장 환경을 딛고 하는데 문제는 저도 불우한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불우해요, 시장님. 저는 공부가 참 쉬웠어요란 말을 진짜 요새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공부가 싫긴 했는데 살 길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탈출한 거죠. 물 속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요새 흑수저란 말 아시죠? 제가 흑수저 출신이죠. 흑수저에서 어쨌든 시장님은 은수저한 동수저급은 되시니까 우리 아들들은 아마 이제 은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은수저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80년대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크다는 얘기인데 또 그렇게 힘들게 사시 패스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이제 주류 사회로 편입하시고 소위 말하는 출세하고 돈 잘 버는 길로 가실 수 있었는데 또 인권 변호사, 시민 운동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선택, 정말 이제 신분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신 상태에서 그런 남과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혹시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건으로는 이제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이제 사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제가 공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광주 그때는 이제 광주 사태라고 불렸죠. 이제 뭐 폭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손잡고 무슨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랬다가 총 맞아 죽은 뭐 그런 사건으로 되게 알려졌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로 알고 저도 제 입으로 많이 비난을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소수 군사 그 반란군들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들 향해서 제가 같은 가해자가 내가 공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제가 자신이 너무 창피했고 또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내가 보는 거와 다르구나. 그리고 사람이란 일방적인 정보를 주입당하면 쉽게 노예가 될 수가 있구나. 근데 그거를 지금 시장님이 1980년도에 광주항쟁이라고 얘기하면은 당시에 네. 1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2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네. 이제 80년, 81년 그 2년 정도를 공장 생활을 할 때죠, 그때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될 때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사실이 반대였죠. 그리고 이제 그 가해 행위에 제가 직접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폭도라고 비난하는 일을 제가 같이 했죠. 언론에 속아서, 정권에 속아서. 그래서 그게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됐고 또 수없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 점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공익적 삶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유력한 계기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에 갔을 때 그때 제일 고민이 그런 거예요. 이게 기득권을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맡자 한 동네 조그만한데 중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지역을 하나씩 맡자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근데 다 불안한 게 뭐냐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판사를 한 1년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서 노동인권 변호사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구속도 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사법연수원에 그 노동법 학회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강연을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저한테 기억이 남는 거는 변호사는 절대 굶지 않는다. 그분이 되게 격렬하게 활동할 때예요. 네. 저러고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기로 결정을 했죠. 결국 뭐 그게 소위 이제 판검사 발령 안 받고 소위 이제 노동인권 변호사 그 길로 들어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 되게 능력 있고 되게 잘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으셨다고 다른 방송에도 제가 봤습니다. 한간에는 재산이 수십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수십억에 해당이 돼요. 십수억에 해당되겠네. 십수억이요? 여기 혹시 십수억 재산 가지신 분 계세요? 십수억?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권 변호사가 돈이 그렇게 많냐 이러길래 인권 변호사가 무능한 변호사가 아니다. 자 일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한 일은 그냥 무료로 하고 제가 남들 지는 사건 죽으라고 밤새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서 그럼 또 수임료가 많잖아요. 지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필요한 재산은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은 되게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재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딴 돈 신경 안 써도 되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무능한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한 변호사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니 일베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일베들이 무슨 인권 변호사라는 게 제일 돈이 많냐. 저 분명히 부패한 변호사일 거다. 뭐 이런 얘기. 저 일변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래서 내 선글라스 꼈나 한 거예요. 근데 학교 어쨌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에서 물론 이제 광주항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었다고 하지만 대학 생활도 좀 궁금해요. 그 지금 사실을 23, 4살에 패스한 건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대학 내내 공부한 거 아니에요? 대학 내내 공부했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용돈까지 뭐 어떻게 용돈까지 줘요? 이제 그게 제가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데 오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가 만든 말이니까 못 들어봤을 텐데 전두환 이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딱 했는데 국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개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치가 본고사를 없앤 겁니다. 소위 이제 네. 가외를 없애고 본고사를 없애는데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니까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학력고사 점수를 하겠으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이 1등부터 63만 등까지 등수가 딱 매겨져요. 그러면은 각 학교에서 몇 등 이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81학번부터 이런 게 생겼습니다. 학력고사 몇 등 이상 되면은 등록금 면제하고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그래서 그걸 봤죠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나도 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돈 받고 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성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이 주는 대학을 갔죠. 그 중앙대학을 갔는데 갔더니 과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제일 커트라인 높은 과를 선택한 게 법대였어요. 법대에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야 사법고시 행정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좋은 게 있었어? 이렇게 가지고 드디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야, 여러분 근데 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 뭐예요? 나 공부 잘했다. 아 왠지 이거. 제가 깔때기의 내가 아닙니까? 아 알겠어요. 기회가 되면 PPL 막 깔때기 맞는 거예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트위터도 보면 순 제 깔때기예요. 예, 마음이 은근히 이거 진행할수록 계속 불편해지는데. 일단은 우리 사람 이재명,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역경과 고난을 뒤져서 이 자리까지 지금 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이재명 시장이 성남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3살이에요. 초등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죠. 가족들이 다 예, 이주를 했다고 한꺼번에 다 이사 그러는데 왔습니다. 굳이 아니 이 한코만은 진짜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땅 중에 굳이 왜 성남이에요? 당시 성남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 성남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이게 그 청계천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고가도로 만들고 이러면서 서울에서 살고 있던 그 빈민들을 강제 수용하려고 이 산을 깎아가지고 껍데기만 벗겨 일로 다 이주를 시켰거든요. 아 옛날 스탈린이 시베리아 뭐 네, 강주 그런 이주시키듯이 거 하듯이. 약간 네. 그런 그래서 거. 저희가 특별관리구역이었는데 원래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이면 또 먹고 살 길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성남으로 모였죠. 네, 서로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시골 땅도 없고 다 망했으니까 이제 다 서울로 왔는데 서울이 아니고 서울 옆에 있는 성남으로 온 거죠. 네. 그래서 저 시장님 그 어린 시절 보면 70년대 그 도시 빈민 네. 난소공에 나오는 그 분위기를 네, 딱 그거죠.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처럼 그 경기 남부에 존재했던 도시 빈민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네.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성남 시민 아닌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성남시 그러면 저는 딱 구도심 네. 그 중원구 수정구 그리고 분당으로 대표되는 중산층 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 분당하면 딱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립적인 계층과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네. 도시라는 점에서 저는 어쩌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속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그 계층과 양 세력이 그렇게 큰 갈등은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님 시정의 어떤 방향성도 그런 분당과 구성남 토착민 세력 간의 어떤 조화와 화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남이 정말 특수한 도시인데요. 아까 지금 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현 축소판, 소위 영호남 갈등, 또 빈부 격차, 또 계층 간 갈등 이런 게 아주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곳이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빈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 본시가지, 그 다음에 중산층을 위주로 한 분당, 그 다음에 판교, 이렇게 이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그대로 녹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분당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요. 독립투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아니, 이게 강남을 보는 것 같은데. 매우 이제 정치적이어서 문제인데 그 분당을 독립시켜 주겠다 이런 그 구호 하나 가지고 막 국회의원을 몇 번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정에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단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이유도 같은 팀을 놓고 같이 응원을 좀 해봐야 공감도 좀 생기고 또 생활상의 격차, 도시 주거 환경 이런 격차를 또 많이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교류하고 네,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 여기서 다른, 좀 궁금한 다른 사람 게 잠깐만요. 예. 누구- 진행 욕심이 있어서 이게 이 한 집단의 그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의 제일 큰 역할이 뭐냐면 통합하는 거예요. 같이 살게 해줘야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나눠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죠. 근데 이거 제일 나쁜 짓입니다. 점점 골이 깊어지죠.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양극화돼서 부자와 빈자가 나뉘고 여기 이제는 또 노인, 청년이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보를 나눠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이게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이거는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남으로 어쨌든 13살에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성남으로 이주를 한 물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성남에서 살면서 그때는 어디 사셨어요? 그나저나? 그때는 이제 상대원이라고 이제 공단 있는 바로 옆에 살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물론 많이 맞고 했지만 그때부터 뭔가 내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 아니면은 통합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죠. 어떻게 하면 월급 10원 더 올려 받을까 뭐 이런 연구만 했고 제가 그때 월급 받은 게 보통 하루 일당 뭐 600원, 뭐 500원 이럴 때니까요. 많이 받은 게 1,000원. 그게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격차가 너무 크죠. 뭐 일당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일당 몇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는 본시가지에 공장 노동자였는데 그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가서 좀 일단 눈을 좀 떴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길을 찾은 게 사법연수원 때고 소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유용하게 역할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어서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소위 정당 개혁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간당원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누가 찍는 게 아니고 당원 많은 사람이 후보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하자고 마음먹고 당원을 5,300명을 조직해서 점령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나가도 몇 프로 이상 받으면 비용 다 돌려주고. 그 옛날 선거는 어땠냐면 막 수십억 돈을 쓴 다음에 떨어지면은 거지되고 당선되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전 찾아야 되니까.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 고리를 끄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그럼 좀 더 영향력 있는 쪽으로 옮겨가자.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승질 나가지고 수배되고 막 이랬는데 그 때문에 조금씩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 생각이 점점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을 리가 있나요? 옛날에는 뭐 월급 50원 올려주는 거 이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어릴 때는. 어찌됐든 주관과 직관대로 뭐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던 삶에서 뭐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사위 던진 듯이 그냥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네, 뭐 인생을 막 던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게 던지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역시 작가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았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주사위 던지듯이. 예, 던져봤더니 대개는 잘 맞더라고요. 기승전 자기 자랑이에요. 잘 맞은 거죠. 근데 꼭 주사위 던져서 6번이 나와야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1번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살짝 시장님이 성남에서 걸어온 길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레 정치인 이재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되기까지 과정이 또 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어요. 2006년에 성남시장에서 떨어졌고 2008년에는 중원구에 나가려고 했는데 공천 못 받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전략 공천 받아서 분당에 나갔더니 분당에서 아시죠? 안 된 거. 이후에 2010년 그리고 재선까지 재선은 또 압도적으로 또 됐단 말이에요. 그 일단 계기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과자 아니에요. 여기 일베들이 맨날 전과 3범이라고 나보고 하는데 전과 3범 맞죠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력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시립의료원을 만들자. 요즘 메르스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전쟁,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재난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이번에 메르스 보면 기가 막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전국에 이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격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이 전국에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부에.
근데 우리 성남 시립의료원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30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장 작가가 메르스 사태 때 이재명 아. 시장 솔직히 관심도 없었는데 누구야 이러면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중에 국민을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거. 소위 공공의료라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완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면 국방이라고 하는 걸 돈벌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서부 전선 지키는데 돈 입찰해가지고 얼마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 원래. 근데 이 의료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지만 돈벌이 안 되는 거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시작했는데 2002년부터 이거를 소위 그때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민 발의를 해가지고 병원 설립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를 하는 현장이 제가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대표였는데 전부 울고 뭐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전과자가 된 계기죠. 예, 그게 전과자가 된 거죠. 수배가 된 거예요. 근데 전과자는 그 전에 한번 또 됐어요. 그때는 구속되기도 했어 그때는. 예, 뭐 파크뷰 특혜 부양 사건이라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가 기자회견 했다 그래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갔는데 하여튼 두 번째 수배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손으로는 안 된다 이거. 직접 만들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출마해서 하자 이렇게 마음먹은 게 이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너가 기억하죠? 왜 오후 5시를 기억해요? 주민교회 지하에 우리가 수매에 있었는데 수배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의료 운동 하시는 분 한 분이 저녁을 싸가지고 몰래 문안을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둘이서 그 먹다가 울었어요. 울다가 그냥 우리가 하자. 마음 먹고 시작한 게 이제 2006년 선거였는데 이제 떨어졌죠. 예. 2008년에는 뭐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노는이 연불한다면 치고 나갔던 거고 당연히 떨어졌죠. 2010년은 그게 도움이 됐어요. 이 실패라고 하는 게 언제나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자산이 됩니다. 분당에서 그쪽 지역이 한 1, 2% 더 나왔더라고요. 분당 갑에 출발했는데 네. 요 지역이죠. 근데 그거 합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이겼고 그 재선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죠. 분당에서 그때는 한 4, 5% 졌는데 이번에는 한 10% 넘게 이겨가지고 8% 이겼죠. 이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득표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당에서 제가 이겼다는 사실을 놀라워해요. 그것도 8% 넘게. 근데 그게 아마 제일 큰 요인은 그거 같아요. 보니까 잘하네. 처음에는 에이 무슨 뭐 민주당 뭐 에이 저 빨갱이 뭐 전라도 뭐 이러다가 보니까 잘하네. 우리한테 이익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뭐 이런 데서 좀 혜택이 오고 부정부패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분당은 지지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무슨 질문을 하든 다 깔때기로 가서 제가 잘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몰랐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정치인으로 변신하실 때 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계속 그 대학 시절부터 진보 정당 운동을 계속 참여를 그러시군요. 해왔는데 네. 물론 당시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히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계신 게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가리고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 그 계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진보정당 운동과의 연대라든가 아니면 당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제가 처음 출마할 때는 사실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소위 시민운동 진영을 묶어서 그때 당시 말씀하신 뭐 진보 진영, 진보 정당 운동하는 분들 다 묶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1년 전쯤인가에 이 시의원,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공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점령했다고 그제 표현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생각 자체는 사실은 뭐 다 동의하는데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그게 장애 요인이 아니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에 이제 소속해 있는 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장애인데
저는 사실은 좋은 요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진보 정당의 이름도 진보 진영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소위 명백하게 보수 정당이잖아요. 이 진영으로 따지면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내용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용하죠.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아요? 왕따 신경 쓸 필요 없죠. 내 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원래 계속 왕따였다고 대학 시절부터. 왕따라기보다는 여하튼 좀 다르게 살죠. 우리는 제가 가끔 표현을 난 변방사또다. 그 뭐 정치 얘기나 당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변방사또가 한양 도성의 그 구중궁궐 안에서 대신들 하는 얘기를 내가 말로 끼냐. 내가 동네 농사나 잘 지면 되지. 제가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요. 근데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내 영역이 있으니까요. 나 제가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림 잘해가지고 다른 데가 보고 안 베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 역할이죠. 뭐. 실제로 우리 이재명 시장에 보면은 전국의 228개의 자치구 중에 엄청나게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가 여러분 다 트위터와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 역할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뭐 99%라고 봐야죠. 저희 깔때기용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금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도 사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시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하고 뭔가 행동하는 걸 국민들한테 알게 하고 그걸 국민들이 인정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많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를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뭐라고 하는데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냥 국민들이 모르고 뭐 이번 못 본 거 다른데 내용을 몰라요. 그냥 나쁜 것만 자꾸 전달해 주잖아요. TV 조선 있는 데서. 네, 그러니까 빙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또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막 그걸 갈등 요소로 막 키우고 이런 거 서로 의심하고 막 이래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직접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SNS죠. 지금 손가락 혁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손가락 한 개만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 말하겠는데 저는 이게 트위터 한번 누를 때요. 옛날에 유인물 한 장 뿌리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내 생각이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광주 사태라고 하는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그 선배들이 이 유인물 한 장 뿌리면 1년 실형 받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밤새도록 등사기에 긁어가지고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한 50장, 100장 뿌리고 1년씩 감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을 주워서 보고 아는 거죠. 이게 수없이 반복되다 결국 87년에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뿌리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 유인물 한 장씩 뿌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유인물 100장 뿌리고 1년씩 실형을 감수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알려져서 세상이 변화가 왔거든요.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광주의 진실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여러분도 옛날처럼 유인물 안 뿌려도 이게 평소에 친구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번 누르면 유인물이 수백 장, 저는 수십만 장이 날아가거든요. 한 번 띡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이 큰지를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상대도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했냐면 국정원이 하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이름을 감추고 하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국가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정말 위험한 일을 한다. 왜 하겠어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국정원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국정원도 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SNS를 죽으라고 하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우리 이 시장님이 이 굉장히 불공정한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 TV 조합원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정확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TV 조합원 이재명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하다. 특히 성담 이외에 분해 왜 안 나오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회비 내면 되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임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내년에 불러주신다니까 한번 올게요. 한번 나오고 있는 시간을 유용하게 써야 되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데 쫓아다녀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강조하신 그 손가락 혁명 있잖아요.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 동참하셔야 돼요. 그나저나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이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전국의 지자체장들 중에 가장 SNS를 잘 활용해요. 근데 우리 이 시장님처럼 솔직히 SNS 다른 지자체장들이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따라하고 하는데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 피해 사례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왜요? 혹시 대전 전시장이신 여몽철 시장 아시나요? 알죠, 알게요. 제가 예전에 혹시 개인 친분 있으신 거 아니죠? 예, 오케이. 친하시죠. 제가 그분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싸이월드가 되게 유행했던 네네.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일촌 네네. 맺고 하는 게 네네.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 생일 때 그분이 뭐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댓글로 당연히 알바나 뭐 이렇게 밑에 있으신 분인지 알고 아부 떠지 마라 새끼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여몽철인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네 아버지 시청 앞에서 밥집 하지. 너 근데도 내가 했는데 왜 욕을 해?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뒤져봤군요, 그걸. 예, 옛날에 뭐 서방파 뭐 김태촌이 권상우한테 니네 집 피바다 약간 그런 간지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되게 좋은 예, 나쁜 예는 저고 예. 저도 가끔 그런 경우에 저는 지워버립니다. 일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삭제. 예. 말씀하신 게 차단. 예. 조중동 신문 기사를 인용하거나 조금이라도 일배스러우면 바로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러진 않아요. 이제 저도 기준이 있는데 다 그 사람 그걸 뒤져봅니다. 뒤져보고 이게 대책이 없다 그러면 제가 차단하고 좀 심하다 싶으면 신고. 그 신고 몇 번 나가면 계정이 차단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 시장님이 트위터 보면서 막 뒤지면서 얘가 일배야 아니야. 내가 다 뒤져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한 명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 명이. 예를 들면 그 한 명이 팔로워를 100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한 번씩 눌러주면 100장씩 유인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는 거죠. 근데 억울하게 말실수 한 번 한 건데 그걸 차단해버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 거 뒤져보고 이럴까봐 뒤져보고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 욕하고. 혹시 전화로 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 이재명인데. 그 시간은 안 돼. 그런 그 시간은 정도는 안 안 되고요. 아니 메시지를 쓰면 되지 뭘로 그걸 전화를 합니까? 야 이놈아. 요새 쟤는 그렇게 안 하고 리트윗 해줍니다. 욕 먹으라고. 이런 놈이 있으니까. 이런 놈이 있으니까 하면 그럼 죽죠. 그러니까 벗겨놓고 그렇게 예. 해주시는 리트윗 거예요. 해주면 야 리트윗 받아보신 분 있죠? 예, 제가 욕하는 거. 저 손도 드시네요. 네, 그렇게 지금 청년 친화적이고 또 청년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또 청년 배당금 이제 의회를 또 어렵게 통과했고 그런데 요즘에 또 지금 저희는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그런 조중동의 어떤 일회적 파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은 무시하더라도 정말 이게 좋은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이 또 따라할 수 있을 그런 안정성에 대한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성이라고 하면 이거를 예를 들면 성남시 정책인데 그걸 전남에 무슨 뭐 이런 데서 무슨 도시에 따라할 필요는 없죠. 그럴 능력이 실제 안 돼요. 성남은 그래도 100만 대도시에다 재정 자립도도 괜찮고 하니까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부가 따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청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에는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진짜 꽃 같은 존재였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된 거죠. 이게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그랬어요. 포퓰리즘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청년을 니네 대통령께서 청년 펀드라고 하는 말 같지 않은 짓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취약계층으로 니들이 만들었다. 노인 펀드 없지 않냐? 여성 펀드 없지 않냐? 청년 펀드 만들었지 않냐? 그건 엄청나게 청년이 심각한 위기라는 걸 니들 스스로 증명한 건데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니들이 만들었다. 그러고도 어떻게 이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하는 우리를 보고 포퓰리스트니 매표행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계층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성남시만 따져도 이게 지금 복지 예산이 5,5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가 노인 복지 예산이에요. 장애인, 여성, 온갖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 예산은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고 있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13억을 24세에게 100만 원 준다고 해봐야 전체 예산 중 2%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1%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주겠다는 걸 가지고 막는다. 이게 진짜 옳지 않은 거고 정부에서
1년에 2조 1천억씩 청년 실업 구제를 위한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가 좋아졌어요? 전혀 없어요. 좋아진 게 없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청년 대책이랍시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친기업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뭐냐면 청년 인턴으로 고용하면은 얼마 보조금 주는 건데 보조금 줘서 이례적으로. 그리고 보조금 기간 지나면 다 잘라버려요. 또 새로 쓰고. 이게 뭐냐면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싼 임금으로 청년들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돈을 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2조 1천억 중에 4분의 1만 떼면은 6,600억이면 100만 원씩 다 줄 수 있어요. 24세. 왜 그거 안 하냐? 아니 그거 2조 천억이 아니라 1조 6천억 하고 나머지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한테 비정규 고용하는데 50만 원씩 돈 대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나이 한 번만 더 해야 돼. 이게 성질나서 해야 돼. 길어. 이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비정규는 늘어나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 기업에 사내 유보금 쌓아놓은 돈이 38조 원이 늘어났대잖아요. 그 동네 돈 다 막 10만 원씩 수없이 뺏어가지고 재벌 몇 군데다가 갖다 온팡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책이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억강부약해야 되는 불균형한데 균형을 맞추고 너무 차이가 많아는 그 차이를 조정하고 하는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완전히 버리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까 좋아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남시의 정책을 대한민국이 쫓아가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제가 오늘 강조한 그 부분 있죠. 대권 주자. 연관돼요. 근데 저 여러분 경기도 안양 삽니다. 안양에서 13년째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 시점에서 원망스러워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 살 때 경기도 성남에 사느냐 안양으로 가느냐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제가 올해 30대 중반인데 그 당시에 올바른 선택을 할 때면은 누구는 성남시에서 원장 출산을 했잖아요. 원장 출산. 그러니까 분이. 지금 여러분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조서방 있잖아요. 여러분 원장 출산을 보통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 서울 주민인데 성남으로 왔어요. 아니 저도 뭐 상황만 되면 성남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무래도 출산 육아 정책 제가 아기가 둘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거의 가장 싼 데가 그 모란시장 옆에 곽생로 산부인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애를 낳았어요. 아니, 거기서 스폰 받았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주소를 옮겼어야 출산 지원금도 드리고 그랬을 텐데. 이사 오세요, 진짜로. 그래서 청년 배당금 관련해서 좀 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 장악해서 다 뽑아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100만 원 지원금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 화폐, 지역 통화로 지급한다는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뭐 애들이 청년들이 프랜차이즈 가서 다 또 써버리면 그런 우려가 또 하나 작은 거지만 하나는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 청년 배당금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가 그 무상복지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우리의 프레임으로 내세우고 나아가는데 큰 또 힘이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 그다음에 자산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전부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라 이제 저들의 공격 강도가 좀 높죠. 왜 그럼 이건희 아들도 주자는 거냐? 뭐 맨날 첫 번째 얘기가 그거죠. 이건희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99대 1 사회인데 1%를 가져내 가지고 그 여기는 주지 말고 99% 주자. 그 비용이 더 들어요. 소위 전달 비용, 분류 비용, 유지 비용 이게 더 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쳐야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이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 좌파 정책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파들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때까지 복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해 왔는데 이걸로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나온 게 이 소위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거든요. 알래스카가 먼저 하잖아요. 미국이죠, 미국. 자본주의 천병, 미국에서. 다른 데 없어서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봐서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맞추는 보완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저는 논쟁거리가 되면서 좀 생각을 새롭게 한번 열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지금 청년 문제로 자연스레 관심 네. 가지면서 요즘에 3포 이제는 막 몇 포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데 7포, M4 이렇게 M4로 나오잖아요. 갔죠. 네. 네. 그래서 출산율. M4란 말까지 나오는데 결국에는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청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신혼부부에도 관심을 네.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지금 장 작가가 저 하나 특별하게 여쭤봐도 돼요? 네. 출산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려면 잠깐 여기 애들이 있어요? 아, 잘해.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해야 네. 되잖아요. 네. 아, 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돌발 질문입니다. 혹시 뭐 성남에 있는 그 모텔 가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최근에 이용을 안 해봐가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아, 그거 아셔야죠. 예전에 그 정몽준 의원 옛날에 그거 뭐 버스비 70원 얘기했다 욕 엄청 먹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정부 정책 중에 그 임신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서 그 모텔비 대주겠다는 거냐. 이 청년 실업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된 것 중에 있습니다. 예. 임신 지원. 임신 지원이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모텔 지원. 아, 재밌네요. 예. 아, 그럼 피난도 근데 있고. 그 헬조선에서의 결국의 핵심들은 청년들이 저도 지금 30대 중반이지만 결혼할 생각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아니 뭐 못 하고 있겠죠. 그게 사실 전곡을 찌르셨어요. 여러분 저 인기 많다는 거 좀 보여주세요. 사실이에요. 그 저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경제 성장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출산율이 1.1 뭐 얼마 이 정도라서 이게 지금 2300년 정도 되면 그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뭐 2700년이면 멸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져 버린다. 근데 거기다 이제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2018년 되면 인구가 드디어 감소로 반전한대잖아요. 그러면 대절벽이 온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말이에요. 사람이 자식 갖고 싶어요. 그게 원래 모든 동물의 가장 기본적 본능이 종족 보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도 시작되는 거고 다 애 낳고 싶어요. 애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애 낳으려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애를 안 낳는다. 이거는 모두가 절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뭐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생각 못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이 갖는 것도 포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묶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아, 벌써? 예. 아이고 참 슬프네요. 진실분 말을 막 해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걸 왜 묶어요? 이상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모텔비에 관심 있고 그래 보니까. 그래서 요는요? 예, 옆으로 빼 맞았는데, 하여튼 그 출산율 문제는 심각한 정말 국가적 과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산 지원 정책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성남 이제 젊은 사람들 성남으로 좀 오시는 게 진짜 계산상으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비 지원도 저희가 되게 많이 해요. 전국 어디보다도. 그다음에 교육도 초중고 교육 예산도 저희가 1년에 200억씩 지금 편성해가지고 그 토론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특성화 수업 다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비싼 게 좀 흠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주거비가 그거를 조금 커버할 만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싼 데도 있어요. 주거비 어떻게 청년들 지금 원룸이나 지금 투룸 시세 같은 건 좀 아시나요? 아, 요즘 좀 얼마에 뭐 그게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진짜 현실적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시장님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원룸 45만 원이더만. 500에 30짜리 사는데 서울 연남동에 있고 홍대 쪽에 있거든요. 비싼 곳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저는 사람이 죽은 데서 살아요. 여러분 이거 처음 그럴 들으셨어요? 정도로. 장 작가 실제로 서울 연남동에 사는데 집값이 싸요. 굉장히 좋아요. 집이 좋은데 전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 으스스한 곳에서 혼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보다 무서운 게 좀 돈이라서. 네. 말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국가의 제일 큰 기능은 아까 말한 대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질서 유지, 그러니까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 이런 필수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뺀 나머지를 최대화해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한테 돌려주는 부분을 복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걸 최대화해야 되는 거죠. 아까 무상복지라고 얘기했는데 복지는 원래 무상인 거죠. 그게 기본인데 유상복지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걸 구분하려고 한 말인데 하여튼 이 복지라고 하는 건 최대로 넓혀야 된다. 이게 헌법에 정한 국가의 의무예요.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금의 기득권자들은 시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직계 아니잖아요. 보관하고 있는 거지 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한테 최대한 돌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공짜다. 딴 데 쓸 거 안 쓰고 넣어주는 거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세금을 내니까 공짜가 아니죠. 그렇죠. 공짜 아니죠. 내 거죠. 원래. 우리 시장님 그림이 상당히 커요. 그죠? 성남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입에서의 그
그 정치적 발언 제외하고는 계속 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더 한국 사회 좀 전반 정치 구조로 확대를 해서 작년에 세월호 이후에 이제 제일 유행했던 말이 각자 도생이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는 거의 그래 됐죠. 헬조선. 네. 예, 정말 2년 연속으로 절망적인 표현들이 키워드가 시대의 키워드가 됐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조합원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 헬조선 대한민국, 각자 도생 대한민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큰 문제는 기존의 계급 갈등에 더한 격렬한 세대 간 갈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명징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명징한 해결책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요. 이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대충 나올 수 있죠. 원래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갈등하겠어요. 지금 청년 배당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거 노인 주지 말이야. 왜 청년 주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 그 원래 집안으로 축소해 보면 이거 손자 줄 거냐 할아버지 줄 거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손자와 할아버지에서 청년과 노인 이렇게 분리된 게 사실은 매우 정략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의 발생 자체가 이 분할 지배 전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투표 많이 하는 쪽을 장악해 가지고 거기는 막 주는 척하고 청년은 한테 뺏어서 주는 척하는데 청년들은 투표를 안 하니까 표의 타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를 안 하게 돼요. 정치 세계는 잔인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양심 없는 집단을 좀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동서가 갈라진 것도 정치적 이유에서 갈라졌잖아요. 영남 호남이 갈라진 것도. 근데 이게 이 노인과 젊은이로 갈라진 것도 이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분할 지배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물인데 결국 답은 또 그 안에 있죠.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그 발생 원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해결도 결국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지금 정치적인 걸 강조를 했는데 네. 이때 정치부 기자로서의 좀 감 좀 발휘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정치라는 거는 권력을 쥐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건데 청년들에게 정치 권력을 줘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요즘에 새정치연합에서 하는 걸 보면은 청년 비례대표 나이를 상향 조정한 걸 아시죠? 45세로 올린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청년들의 나이가 새정치연합에서 요즘에 지금 뭐 하고 있냐? 35세에서 이던 청년 비례대표를 45세로 상향한다고 그랬어요. 청년 나이가 45세. 아니, 45세가 어떻게 청년입니까? 예, 물론 청년일 수 있어요. 있지만, 예. 그게 이제 이유는 뭐 당규에 청년을 45세로 규정을 해놨어요. 저도 웃기긴 한데 문제는 권력을 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권력은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은 쟁취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거는 원래. 뺏으려고 막 전쟁하는 게 이 정치인데 청년들,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권력이 없는 이유는 관심 갖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적은 거예요. 권력이 적은 거고 당내에 내 그 얘기도 접보고 좀 한심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게 투표를 했다더라고요.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35살 넘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시키면 당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물론 당의 잘못도 있지만 참여 자체가 비중 자체가 35세 이하가 훨씬 적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야 투표하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나 봐요. 투표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지금 벌써 시간이 지금 엄청 빨리 가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아, 5분밖에 안 남았다 막 이러는데 뭐 한 게 뭐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즐거운 방법이 없어요? 글쎄, 뭐 저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론은 분명해요. 참여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다. 이게 그 잔인한 현실이죠. 잔인한 현실이고 지금 예를 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 기초연금을 65세 넘으면 이건희까지 준다. 고 하는 게 박근혜 공약이었잖아요. 그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건희한테 왜 20만 왜냐하면 그때 처음 공약 들어가면 이건희도 22만 원씩 받는 거예요. 뭐 지금 주거니 사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발언. 아니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때 왜 이건희한테도 준다는 거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인표가 째려보고 있어서 그랬던 거죠. 투표를 막 70% 이렇게 해버리니까. 청년들은 20몇 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한테 준다니까 지금 청년들 다 찬성하는데 과감하게 반대하죠. 젊은 놈이 말이지 노력해야지. 응?
뭐 그런 걸 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많이 듣던 얘기네요. 네, 네. 노력. 노력. 노력하란 말이야. 가끔 보면 이 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 같아요. 노인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자극하죠. 예, 그 언론에서 자극하고 조금만 노인 뭐에 대해서 뭐 하면 그냥 노인 비하 뭐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혼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보수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재향군인회까지 설득했어요. 뭐 노인 지회도 우리 편이죠. 노인 지회도. 그러니까 그런 설득하고 정책으로 실제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지 말로는 잘 안 돼요. 예, 혜택이 진짜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각 노인 경로당 이런 데 실제로 뭐 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뭐 전심을 해주거나 뭐 어떤 무슨 용돈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돈 아껴서. 그러니까 좋죠. 예. 그 여기서 예를 들면 막 깡통 서울 가서 굴려도 성남에서는 안 굴린다는 거예요. 가스통 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서 굴리고 성남 와서는 안 굴려요. 그렇네요. 네, 그런 기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30 청년들이 너희들이 투표 안 해서 그렇다. 정치인들이 너희들의 표를 무서워하게 안 들을 수 없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또 약간은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꼰대스러운 네. 생각이 아닌가 싶은 게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저는 청년 복지 정책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문제가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 청년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하면 네. 예, 그러니까 협박하는 게 투표장으로 가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유인해야죠. 예, 너희들 얼마나 또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투표하겠니라고 다시 청년들의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청년 복지와 정치 참여가 하나의 문제, 하나의 삶의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기회도 제공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저는 뭐 우리 성남 청년배당 1년에 100만 원 그것도 한 개 나이에 저희가 만약에 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면 한 2개 나이 정도까지 늘리면 230만 원, 30억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기초연금만 우리가 성남시가 500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까지 그 정도인데 한 200억 정도 청년한테 못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세대 청년들에게 보내주는 관심과 격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을 보면서 좋아요. 우리 시장님을 보면서 행동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야당이 참 요즘에 바보 같잖아요. 네. 너무너무 바보 같은데 다음 주면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한 3분의 2 이상의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이면 그죠? 네. 그러겠죠. 근데 네. 행동하지 않는 야당은 지금 국회에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과연 우리 시장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뭐가 있죠? 중요한 게 제가 이런 건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집단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이에요. 아하. 이게 제가 그래서 강화문 가라고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직접 참여하면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집단 행동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교조가 가끔씩 걸리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는데 뭐 변명 같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갈 것 같더라고요. 갈 것 같아. 근데 이 법을 안 지킨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또 다른 좀 먹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어쨌든 마음만 함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장작가 갑자기 누그러졌어요. 제가 그 홍보를 많이 해요. 홍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자꾸 시간 끝내라고 압박이 막 곳곳에서 나오는데 네. 이제 좀 마무리 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 불반도 헬 조선이라고 네. 불리는 이 힘든 곳에서 저 같은 부유하는 청춘이나 어쨌든 다른 청춘이나 뭐 시대 정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자빠져가는 그런 청춘들도 청춘인데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나 슬퍼서 어쨌든 그런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주세요. 청춘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둘인데 딱 20대예요. 보면 제가 참 깝깝하죠. 제가 그 나이 때는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 이런 고민을 했었지 지금처럼 꽉 막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애들 보면 꽉 막혀서 참 불쌍해 보여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의 자원이나 역량이 그러면 이 청년들이 기회를 못 가질 만큼 취약하고 없냐?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자원과 기회는 많은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독점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됐고 우리가 청년 또는 개인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지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아무리 꽃 봉우리가 좋아도 이게 봄이 되지 않으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구조적으로 취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개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건 한계거든요. 그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의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그 노력과 관심에 극히 일부만 떼서 세상의 문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째려보기 시작하기라도 하면 세상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좀 바꾸는데도 일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데 내가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제일 큰 역할은 이제 정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몫이긴 한데,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관심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힘 없는 사람 밟게 돼 있어요. 힘 세고 관심 있고 내 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의 환경을 바꾸는 일도 좀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좀 더 쉽게 내 인생도 좀 타개할 수 있다. 좋은 쪽으로.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시장님, 저도 정말 시간이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진짜 여쭐게요. 네. 조선일보랑 맞짱 뜨잖아요. 네. 우리 지금 국민TV도 조선일보랑 맞짱을 네. 좀 떠야 되는데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든 언론사하고 지금부터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뭐 방송사도 제가 맨날 소송하고 뭐 그래서 저를 엄청 많이 미워하는데 제가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전에는 이 종편이나 이런 데서 허위 보도를 마구 해대 가지고 제가 소송하고 싸우고 그럼 더 큰 허위 보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허위 보도는 최소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로 간 거예요. 제가 하도 극악스럽게 달려드니까. 그리고 우리 무서운 거 있잖아요. SNS. 저번에 문화일보 저한테 항복했거든요. 오보하고 미안하면 사과했어요. 저한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힘.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뭔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안보 문제나 이 뭐 종북 몰이 이런 문제도 제가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다가 잘 안 돼서 좀 위험하면 종북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혹시 묻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전가의 보도가 된 거예요. 이게 종북 안보 이런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저항해서 이걸 깨서 이겨야 된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언론을 바꿔야 집권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집권 세력이 일부인데 권력을 바꿔야 언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언론을 바꿔야 권력을 바꿀 거다라는 생각 진짜 웃기는 생각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독자적인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잘못된 건 싸워야 되고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개인적 역량을 키우고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숫자는 많아요. 저들은 힘은 세지만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모이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모으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SNS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 우리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제일 유력한 수단이 뭐예요? 물론 이제 광화문에 가서 물대포 맞고 싸우는 거 중요해요. 그거 해야죠. 근데 그것도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막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이게 힘이죠. 결국 제가 하는 이 손가락 때문에 이제 주요 언론들도 함부로 거짓말해서 나를 공격할 수 없는 단계가 됐죠. 저는 그걸 우리가 일상적으로만 해주면 저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짜 큰 무기를 가졌다니까요. 국정원이 하고 있는 그 무기를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국정원과 우린 동급입니다. 네, 이제 정말로 진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시장님 이제 이거 셀카봉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취재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건데 근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무대에 섰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공연장에 가면 관객들이랑 같이 셀카봉 하잖아요. 우리 시장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한번 이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세요? 네, 한번 사진 한 장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장 작가도 작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서방도 올해만 책을 5권을 썼어요. 그래서 5권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 남동부에서도 시장님께 드릴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해서 같이 가름하면서 선물하겠습니다.
길 잃은 개라는 책입니다. 길 잃은 개 많이들 아껴주세요. 네, 편지도 있고요. 읽어봐야죠. 우리 창 작가를 이해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서방도 책 좀. 조서방은 책이 5권이라 애국적이 넣었어요. 욕심이 많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우리 경기 남동부에서도 지금 선물 준비했는데. 여러분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좀 사진 좀 같이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예, 포즈 잡겠습니다. 시장님 앞쪽으로 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좀 가운데로 다 모여주세요. 가운데로. 여러분 무대에서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요? 조성아 얼굴 안 나와요? 다 같이 잠시만요. 여러분 나와요?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화이팅! 한 장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해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여러와 같은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 정말로 보내드릴게요.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치겠습니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So give me the sun.